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잠시 이 각박한 좌우 대결이 치열하게 지속되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머리를 쉬어가면서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복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송복 교수의 아주 교양 있는 그리고 향기가 나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복 교수는 저희 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선배 되시고 또 언론계 선배 되시는 분이고 자주 뵙는 분이고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인류의 논리라는 책도 낸 적이 있고 해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마침 동아일보에 송평인 논설위원이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이것을 꼭 전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 또한 동아일보에서 아주 명칼럼을 쓰는 분입니다. 특히 이 법률 아마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하신 분인데 법률적 관점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아주 예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글이 또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두 송 씨가 인터뷰와 그 답변을 했는데 우선 송복 교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복 교수는 82살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하셨고 육군 하사 출신이래요. 하사 출신. 아주 장기 복무를 했습니다. 61년부터 64년까지 혈액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173, 체중 64 아주 날씬한 분이고 등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건강하시고 주량 소주 한 병, 흡연량 안 피움, 취미로 국궁이 있습니다. 국궁, 서예, 등산, 건강에 좋은 일만 하시네요. 존경하는 인물은 서예 류성룡을 다룬 위대한 만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가훈이 아주 한자로 썼는데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바르게 배워 언행을 바로 하기 힘쓰고 배운 것을 거르쳐서 세상을 흐리게 하지 말라. 무곡학이아세. 이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배운 것을 거르쳐서 세상을 나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거르친다는 것을 경계한 이야기입니다. 감명 깊은 책은 사기와 사서 그리고 경력을 보면은 이분이 사상계 아주 우리나라 잡지사에서 유명한 사상계 기자로 근무하신 적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외신부 기자 차장을 지내셨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아주 약 30년 동안 봉직하셨고요. 미국 아이오와대 개원교수, 워싱턴대 개원교수, 또 정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등인데 이분의 이력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일종의 이게 좌우명이라 그럴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걸어온 길, 제목이 걸어온 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복 교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길잡이로 나왔습니다. 송복 선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유로웠다. 자유인으로 살았다. 아무도 내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 아니 구속할 수가 없었다. 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나였다. 나는 군 복무 시절 말고는 한 번도 조직의 명령계통 안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나는 글로부터 자유로웠다. 쓰고 싶은 글만 썼다. 무슨 압력 때문에 못 써본 글이 없고 쓰고 싶지 않는 글을 써본 일도 없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애써 돈을 벌려 노력해 본 일도 없고 구차스러이 손을 내밀어 돈을 구해 본 일도 없다. 필요한 만큼의 돈은 언제나 있었다.
비록 많지 않은 돈이지만 시간, 권력, 돈으로부터 자유로웠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유인입니다. 만나면 항상 그런 느낌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청빈한 생활인데 그렇다고 가난하다고는 볼 수 없죠. 청빈한 생활을 한 이분은 동서양을 다 잘 아시고 서예도 하시고 또 미국 유학도 하시니까 동서양을 다 겸한 분인데, 교양을 겸한 분인데, 만나면 항상 제가 노트로 이렇게 메모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인터뷰 제목이 나라가 연목구어 하면 반드시 재앙을 맞는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재앙을 맞는다.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송평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수의 위기를 진단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송복 교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게 느긋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므로 이 안도가 됩니다. 안도. 한국 사람들은 항상 좁은 시간대에서 아우성을 치미니까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비관했다가 낙관을 이렇게 아주 초단위로 하는데, 이분은 느긋한 시간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든 보수의 특징은 위기를 되풀이해서 맞는 데 있다. 그러면서 영국 이야기를 하고, 되풀이해서 위기를 맞으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보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보수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과거와 싸워봐야 소용없다. 과거와 싸우면 현재가 죽고 미래는 사라진다. 이게 영국 보수당의 시간에 대한 관점인데, 그래서 보수는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보수는 누구나 지지하는 목표를 딱 설정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계급투쟁론자처럼, 역사적 결정론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수는 조직이 이완되기 쉽다.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는 걸 주저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는 역사 앞에서 겸손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래로 나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수 세력을 자꾸 수구 보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을 좌파가 수구입니다. 그것은 현 정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구는 뭐냐? 과거와 싸우는 거죠. 지금 집권 세력이 싸우는 대상은 거의 다 과거입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와 싸우고, 백년 전쟁 등등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폄하하는 것도 다 과거와 싸우는 겁니다. 미래와 싸워야 할 텐데, 과거와 싸우다 보니까 현재는 분열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복 교수는 보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정직과 성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직과 성실이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정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유명한 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성실하지 않으면은, 정직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보수의 신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수는 생내적으로 무정직하고 무성실한 파퓰리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퓰리즘은 일단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수의 생내상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보수가 거짓말도 좀 하고 속임수도 좀 쓰면은 그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는데, 보수가 성실과 정직을 모토로 하는 한 반드시 어려움을 맞기 마련이다. 그것도 지금 한국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새 이승만 광장에 뛰쳐나가는 것도 너무나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에 분노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짓말에 분노한 사람들. 거짓말 좀 참고 거짓말에 좀 속아주고 했으면 될 텐데 못 견딘다 이겁니다.
보수적 품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수적 품성은 뭐냐? 여기서 송복 교수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사와 전통, 효도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수적 품성입니다. 송평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사라진다. 무슨 뜻이냐? 진정한 진보도 이렇게 물었군요. 본래 진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송복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보도 보수처럼 미래지향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진보는 자기들끼리 말로만 진보이지 실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수구좌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진보 좌파가 아니라는 거죠. 요새 그런데 우리 좌파 세력을 진보,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보, 우리가 부르고 싶은 대로 좌파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 좌파라고 불러주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수구 좌파라고 불러야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구 좌파라고 부릅시다. 수구 좌파로. 절대 진보 좌파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다. 진보가 아니니까요. 과거 지향의 대표적인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과거를 지향하면 미래를 지향할 때에 비해 공격할 목표가 확실하고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이런 진보와 이런 수구 진보와 수구 좌파죠. 수구 좌파와 대결해야 하는 것이 한국 보수의 어려움입니다. 송평인 위원이 그러나 적폐청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것은 뭐 적폐청산의 문제를 다 알지만은 반어법적으로 송복 교수의 말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폐란 과거에 쌓인 폐단입니다. 잘못된 제도 법규 관행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제도 법규 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주력합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목적 전치라고 부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집혀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 법규 관행의 개혁이 원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되는 제도 법규 관행은 그대로 둔 채 그 목적을 수단으로 해서 거기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정리를 잘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에서 생기는 건데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그 제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 사람을 잡는 계획을 한다 이거죠. 제도를 고치는 계획을 해야지. 그러면 계획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송복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혁도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 개혁은 서서히 가되 확실히 가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그런데 이런 개혁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급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란 말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혁명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혁명은 다 점진적인 혁명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입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의 경제 발전, 이게 진정한 혁명인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4.19 뭐 이런 것을 혁명이라 부르고 싶어 해요. 촛불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촛불혁명. 혁명적 개혁관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점진적인 개혁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 정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개혁은 밑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면 그럼 기성세대는 다 몰아내버리고 거기에 젊은 사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을 이렇게 과격하게 한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송복 교수는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경험주의자입니다. 경험해 보니까 새술을 새부대에 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송복 교수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경제정책도 그렇고 탈원전 같은 기술 문제도 그렇고 사회통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맹자 양해왕 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인이 연목구어를 하면 저만 손해보고 말지만 나라가 연목구어를 하면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건 바로 한국을 사는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여기에 송복 교수가 아주 근사한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적변 또는 궁적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대개 참고 기다리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무섭게 반응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끝날 때쯤 이명박 대통령이 약 5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역대 그렇게 큰 표차가 없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도 이러다 죽겠다 싶어 뛰어나온 것입니다. 견딜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고 궁적변, 궁적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수통합은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송복 교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위기의 극한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내는 총선 직전에 가서 총선에서 지면 연목구어식 정책이 연장되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내년 2월 정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정치에선 모든 것이 한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득세하고 문재인 정부의 연목구어식 정책이 횡행하는 것도 한때입니다. 차일시 피일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초조해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이 이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주 자중질환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지만은 선거에 다가가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우파가 궁적변 코너로 몰렸을 때 궁적통한다 이런 뜻이죠. 젊은이들이 보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라고 물었더니까 역시 송복 교수 같은 대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보수를 좋아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적이지 않고 이상적이니까 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현 상태대로의 좌파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실은 진보적이지 않으니까요. 명답이네요. 우리나라 역사상 젊은 사람들이 보수를 좋아했던 적은 제 기억으로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란 말은 좀 저는 안 쓰려고 합니다. 자유우파, 우파. 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보수, 진보 개념이 맞는데 한국은 이데올로기로 이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갈리니까 그렇습니다. 20대 30대가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송복 교수는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20대가 굉장했습니다. 그때 20살은 30살이 되면 세상이 끝장나는 줄 알고 30살은 40살이 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세대가 짧았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20대는 시대의 주인의식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대 30세대의 국회 진출보다 중요한 것은 20대 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국회에서 정책 대결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20대 30대 세대 정책만 해도 20대 30대 세대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현 정부의 것이 뭐가 틀렸다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한국당이 민부론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 정당이 싸우는 방법은 정책 대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등 주요한 국제관계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속은 준수돼야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는 것이 17세기 이래 국제 관례입니다. 국가 간 약속이 국내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계로 나가야 먹고 사는 나라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과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습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마냥 대법원 판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 간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답니까? 국가 간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두 가지 약속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취할 외교 전략은 송복 교수는 하여튼 고차원에 있는 지식인이니까 무엇을 물어도 답이 술술 나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한말 약 130년 전 황준헌의 조선 책략이 주장한 바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주재하던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을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가 가져왔습니다. 몇 쪽 되지도 않습니다. 결일연미가 조선의 살길임을 강조한 내용에 위정 척사파가 들고 일어나고 조선은 쇠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결일연미,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이어지자.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도 한미일 동맹이 조선의 살길임을 중국 외교관이 제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민족 반영 노선이라 해가지고 위정척사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우리 곁에 중국이 민주화하지 않고 패권국가로 남아있는 한 결일연미,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밖에 외교 전략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때도 구한말의 선택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서울대 교수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수입 대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이 수출 입국을 외치고 나왔거든요. 그때 경제학자들이 군바리들이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965년까지 1억 달러 수출 목표를 한 해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의 탁상머리 주장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깥으로 향해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 해외 지향성이 위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만은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라고 물었더니 휴전 이후에 지금과 같은 평화는 늘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따로 평화를 만드는 게 없다는 거죠. 다만 그 평화가 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의 평화일 뿐입니다. 지금의 평화라고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있다면 오히려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입니다. 체제 안전을 위해 핵을 개발했는데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핵 속의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 핵이든 전략 핵이든 핵 공유든 핵을 핵으로 막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평화입니다. 이 송 교수는 이 서해 유승용 선생 임진왜란 때 이분이 원래 이순신을 발탁하고 이순신의 후견인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 때 정치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활약을 했던 큰 인물, 그리고 물러난 뒤에 징비록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회고록 비슷한 그 책을 썼던 분인데 서해 정신을 강조하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징비록의 유승용 선생의 징비록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산문정신의 아주 대표입니다. 그 난세를 기록할 때 어떻게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썼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송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징비의 주체는 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징은 내 책임을 깨닫고 뉘우쳐 나를 철저히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실패나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비입니다. 비란 뜻입니다. 징비, 그리하여 징비다. 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과거 지향입니다. 임진왜란은 새 정권이 들었으면 전 정권 사람들을 어김없이 감옥에 보내는 처절한 당파 싸움에 매몰 때 미래를 망각함으로써 초래된 비극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전 정권을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하면은 무엇을 불러들일 거냐, 임진왜란을 불러들일 거냐 하는 경계를 담은 마지막 말이 아주 폐부를 찌릅니다. 감사합니다.